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백미 올인원 과정을 개강하도록 할게요. 여기 백미라고 하는 건 이제 약자인데 맨 위에 있는 100일만 미쳐라 뭐 이런 어떤 정식 그 명칭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100일만 투자해서 합격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그런 과정입니다. 올인원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여기다 이제 넣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론을 40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농축을 시켜놨어요. 이론. 우리가 이제 이론을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이랑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그 이 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다루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문서, 뭐 기본서, 요약집, 뭐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라인업이. 근데 그거를 다 생략하고 요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없어서 나는 좀 단기간 안에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은 요 과정이 가장 그 어떤 최적의 어떤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가랜드에서 이번에 이제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그 백미 올인원 과정은 타사의 뭐 그 완전히 똑같은 그런 과정은 없고, 뭐 물론 비슷한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그 메가랜드에서 아주 독창적으로 기획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혹은 기출지문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경향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반영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미리 보는 본시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지문은 그대로 본시험에 출제된다. 이따가 이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안 믿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지는 그런 지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서두는 좀 마무리 짓고요. 요 책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00일만 미쳐라 뭐 이렇게 우리 그 책 제목이죠. 자, 요 과목이 이제 우리 2차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목차가 이제 나올 건데, 목차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여기 보면 합격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는 단 60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제가 잡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공법이나 뭐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은 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개사법은 우리 60점 아니고 80점 정도 충분히 이 책만 가지고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점은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점수를 말하는 거고, 이 책을 우리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0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단기로 초압축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책의 차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세 파트 다 무시하고 그냥 테마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테마 1번부터 테마 40번까지가 이제 처음부터 끝인데, 뭐 어떤 테마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릴 거고요. 테마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 좀 드려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 본시험에 9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25테마 여기에서부터 32테마까지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 1번부터 테마 24번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한 부분이고, 테마 25에서 테마 32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3번부터 테마 40번까지가 중개 실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작년 본시험 기준으로 하면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던 파트인데, 우리 중개 실무에서의 출제 비중은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우리 30개 내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는 테마 24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개 가까이 특정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8, 9개, 그리고 이제 이쪽 중개 실무에서 최소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한 5개 정도까지 출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공법 과목은 이제 공법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니까 요 차례 세법도 다 넘어가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에 보면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총칙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물 요 2가지 테마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에서는 연역이 이제 앞에 간단히 좀 실려 있는데, 요 연역 관련해서 제가 중개라고 하는 우리 용어가 용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이잖아요. 모든 용어는 다 중개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 중자가 부수, 사람인이라고 하는 부수가 있고,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요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화살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그래서 끼일게라고 읽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도록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알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는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중개하는 사람의 어떤 그 행위 자체는 알선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행위, 우리 알선은 사실행위다. 그리고 이 거래하는 것은 우리 법률행위로 하는 것이죠. 법률행위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법률행위, 그거를 알선하는 것은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우리 중개의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번들적으로 정의한다면,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정의하기도 해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중개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먼저 했을 것이냐를 판단해 보면, 가거간, 각해, 집주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집주름, 집을 주름 잡았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가거간, 각해, 집주름, 이 사람들을 최초의 개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가끔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 이제 뭐 출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요 용어 연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요 같은 중개 제도는 국가 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어떤 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중개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인가제라는 제도가 우리 이제 최초로 우리 조선 말 정도 189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일제강점이 되면서 허가제, 그리고 이제 우리 해방되면서 신고제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이제 80년대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허가제가 도입되고요. 90년대 넘어오면서 규제 완화 뭐 이런 바람 불어가지고 현재는 등록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개업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 된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당연히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율할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을 건데 무등록 중개업하면 3년 3천의 형벌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럼 우리가 공고를 하느냐? 이거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처벌받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어떤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성격 관련해서 우리 중개사법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령은 같은 말로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랑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우리 주무부처 장관의 명령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주무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3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이하게 경매 관련한 어떤 규칙이 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관련한 그런 규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장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 뭐 이렇게 총 4가지로 법령이 구성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 혼합법,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특별법 내지는 일반법이다 뭐 이런 표현들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국내법,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눈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에 들어간다. 자, 여기 이제 기출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한번 좀 메모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배우시죠? 1차 과목에서. 그리고 이제 배우지는 않는데 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2가지 법만 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민법의 민자는 백성민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상법에서 이 상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 중에서 상인들한테만, 자, 모든 백성 중에서 상인들한테만, 이게 범위가 조금 좁아졌죠. 이와 같이 등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등호가 만들어질 때,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거를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위가 좁아지면서 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법 내지는 특별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이쯤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법은 이쯤에 차지하고 있고요. 상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등호는 다시 이렇게 넓어지죠. 모든 백성, 상인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상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무슨 법이 되어지느냐면 특별법이 되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법은 특별하니까요. 뭐에 특별하냐면 민법에 특별하다. 민법에 특별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말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해요. 농업협동조합법. 왜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법인과 관련한 법이 농업협동조합법인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개업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 하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이런 식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다시 무슨 법이 되냐면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랑 얘만 비교해 보면 요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얘보다는 얘가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법이다 이런 성격을 또 갖고 있겠죠. 그죠?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뭐에 비하면 일반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이는 법들은 이 2가지 어떤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뭐에 비하면,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특별하지만 여타 다른 법에 비하면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기본적인 얘가 하든 뭐 얘네가 하든 항상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본법, 뭐 같은 말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2번에 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건 법을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왜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문장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진출하려고 하는 산업 분야가 중개업이에요. 그걸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하고 계실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여기다 채색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채색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형광펜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핵심적인 자리에 대한 형광펜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기출 문제 풀다 보면 함정이 똑같은 함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 걸리는 데에다가도 채색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것만 보셔도 괜찮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막 그 촉박해요. 뭐 이제 내일 당장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형광펜 된 부분만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어떤 공부 방법이니까요. 이 자리가 함정이 걸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은 어떤 의미로 제가 여기서 채색을 했냐면 공인중개사는 사실 자격만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중개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자격을 갖고 중개업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뭘 갖고 해야 돼?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의미적으로 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다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두 친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의미하는 거구나. 왜? 이들이 중개업무를 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순수하게 공인중개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개공과 소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야 그러면 여기 주어를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주어를 만들지 뭐라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냐. 그 의미는 이유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법률 용어가 없어요.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법률 용어가 없다 보니 이들의 공통점인 공인중개사를 공통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할 거 없으니까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보셨고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보셔야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색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신고 및 허가. 나중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세 가지의 신고와 두 가지의 허가제가 있어요. 세 가지 신고제, 두 가지 허가제, 총 5가지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건 똑같죠. 우리 중개사법이랑 이거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그러니까 여기서 규율한다. 규율한다. 이 중개업을 말하자면 육성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규율, 뭐 감독 이런 표현은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법률에서 많이 쓰던 그런 단어들이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 혹은 시민들은 이런 표현들, 규율, 규제, 뭐 감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이런 육성,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트렌드 자체가 맞지 않죠. 여기 적절한 규율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는 게 맞죠. 참고로 기출 지문 분석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은 전부 옳은 지문들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거 아니고 OX 문제 아니고 그냥 전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테마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가 이 파트에다가는 별을 좀 3개 해드릴 건데 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일단 튼튼하게, 견고하게, 정확하게 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거를 기초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그 견고한, 튼튼한 건축물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제 기초공사를 우리 튼튼하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실력이 붙으려면 용어가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왁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제 얘기가 뭐 우리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이 2분 계시니까 한번 그 질문글을 한번 좀 보시다 보면 어떤 거를 좀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질문글을 가끔 발견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누구랑 누가 써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실력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점수까지 뭐 60점 정도까지는 그냥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외워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점, 60점 맞는 데는 그냥 앞자 따가지고 두 문자 따서 이렇게 암기하는 걸 가지고는 50점, 60점 맞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목은 50점, 60점 맞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몇 점 맞아야 돼? 최소 80점은 맞아야 우리 다른 과목에 좀 보태주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고득 좀 하고 싶으시면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좀 잘 숙지하셔도 우리가 이제 레벨업 하는, 그러니까 이제 50점, 60점 맞다가 70, 80점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에 들어가는 게 용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용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고요.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가 6개가 있고 요거는 이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과목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제가 2가지를 이제 추가해서 총 8가지밖에 없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 그 양이 많아요. 뭐 이런 여러분 그 변명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용어부터 한번 볼 건데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를 알선하는 겁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뭐냐? 여기 이제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요 행위가 바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법률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 이 행위는 중개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고 중개하는 사람은 알선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개는 알선이구나.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고 중개행위의 대상, 타겟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건 우리 대법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개의 성격은 사실행위고 중개의 대상은
법률 행위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중개, 쌍방중개 뭐 이런 말 나와 있고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 요 일방중개, 쌍방중개는 요 3번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밖의 권리, 여기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는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죠. 여기 보면 매매하는 과정에 개입하면 소유권 득실 변경에 개입하게 되고 교환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는 임차권 설정 행위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같은 권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자격 취득, 그러니까 자격만 취득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만 합격한 친구를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는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의 원점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격이 필요하고 이 친구가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하면 소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용어인 중개업.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밑줄하고 번호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뢰. 여기서 의뢰라고 하는 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없이 하면 이거는 중개업이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요거 1, 2, 3,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이거를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뢰, 보수, 업. 요 세 가지를 3요소라고 해요. 중개업의 3요소. 자, 여기서 이제 의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이쯤에다가 제가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즉 중개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의뢰를 또 합니다. 이렇게 의뢰를 두 번 하는 것이죠. 이 의뢰와 이 의뢰.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중개하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가 양쪽에 이제 의뢰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양으로 보시면 또 중개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 중개하는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왼쪽은 그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뢰가 두 번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중개라고 얘기를 하냐면 쌍방중개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에 의뢰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중개하는 왼쪽 중개하는 사람은 의뢰가 한 명한테만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 명한테만. 그럼 이거를 우리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일방중개라고 이야기해요. 일방중개도 중개에 들어갈 수 있고 한쪽 의뢰만 있어도 중개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한다면 이거는 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출제가 잘 됩니다. 한쪽 의뢰만 있어도 우리가 중개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물론 업이 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이거는 업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수를 해야만 이게 업이 되는 것이지 약속 요구만 했다. 이건 업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아니다. 그러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져야 되냐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가 반대말이에요. 그쵸? 우연히 단일해. 계속성, 반복성의 반대말.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나오면 이건 중개업이 맞고 왼쪽처럼 나오면 이건 중개업이 아닌 것이죠.
무상으로, 무상이면 보수를 안 받은 거니까 당연히 중개업 아닌 거고,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예,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해요. 예,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에요. 예,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어야 처벌을 하겠죠. 그죠? 예, 우리 3년 3천으로 처벌을 할 테고,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거 중개업 하는 친구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처벌을 3년 3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업을 하는 것을 중개업 아니고 그냥 컨설팅 행위로 봐버리면 이거는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또한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겠다. 왜? 그래야 처벌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뭐 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등록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세 가지 종별이 있는데 일단은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 자, 공개는 약자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존재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 부칙 개공이 존재해요. 제가 이제 부개라고 쓴 것은 부칙 개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그 개인인 개공들이고요. 법계. 법계는 법인인 개공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까지 해서 총 세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공의 종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 이 사원 또는 임원의 직급이 높은 그런 친구들인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중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그 말은 사원 또는 임원도 자격이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즉 소공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겠죠. 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쓸 수 있고 나아가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우리 개공이 없는 상황이에요.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그걸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요. 반대로 개공이 있는데 개공이 소공한테 나 지금 확인 설명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소공한테 소공 당신이 계약서 좀 써줘요. 계약서 좀 써요.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하면 그걸 써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든 거래계약서든 작성했을 때 이걸 단독으로 이렇게 서명 민날인해서 교부하면 안 되고 항상 누가 같이 서명 민날인 해줘야 되냐면 개공이 함께 해줘야 되긴 합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친구예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친구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업무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러니까 집 보여주는 거, 뭐 전화 받는 거, 손님 오면 뭐 응대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서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개보조는 자격이 없는 친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안 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고용인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5번과 6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고용인들은요 종업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업원, 누구의 종업원? 개공의 종업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덟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붙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자의 의미는 당연히 개공 들어가고요. 소공 들어가고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서 사원 얘기 잠깐 해드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없는 이런 뜻은 직급이 높다라는 거예요. 직급이 높다. 얼마나 높아? 요 둘이 이퀄 관계에 있다. 임원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격이 있어. 이게 임원인데 직급이 아주 높은데 제일 높은데 자격이 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은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셋 중에 한 명만 공인중개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우리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소공, 없으면 중개보조원. 다만 이제 이들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것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소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기출되는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릴 건데 이 기출되는 지문 분석을 하기 전에 보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빈출 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빈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용어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뒤에 이제 또 뭐 개설 등록이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이 빈출되는 어떤 경향이 굉장히 우리 자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그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쵸?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리로 끝나는 거, 이 권리로 끝나는 게 이제 어떤 그 밖의 권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사고 팔고하는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우리 그 개입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과정과 그 이전 다시 말씀드리면 양도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우리 그럼 중개는 이 중에 어디에 개입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 본다면 우리 여기 성립하는 거는 법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 있잖아요. 법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럼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전, 양도는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이 존재해야 되는 이거는 법률, 행위가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 중개는 뭐에 개입하는 거라 그랬죠? 법률 행위에 개입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는 이 중 어디에 개입하는 거냐면 행위에 개입하는 거예요. 행위에.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여기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정한 보수 받고 그리고 업으로 행하는 거 딱 떨어지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죠. 자, 4번인 우연한 기회의 단일회, 우연한, 단일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쭉 넘어가서 결론을 볼게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냐면 어쩌다 한 거니까. 그죠? 단 한 번 한 거니까요. 반복 계속성 없이 단 1회 또 나오죠? 단 1회 이런 것들 이러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 6번 컨설팅 업자가 자 여기서 컨설팅 업자가 여기서 이제 단락 한번 끊어주면 이 사람의 직업은 그냥 컨설팅 업자예요. 컨설팅 업자. 근데 이 친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개공이 아니에요. 얘는 쉽게 말하면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니까 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고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친구를 처벌을 하지요. 그쵸? 3년 3천으로. 자, 7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여기서도 우리 다시 한번 단락을 끊어보면
등록 없죠, 그죠? 예, 무등록인 자가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히 해당하죠.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할 테니까요. 자, 8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의뢰 있었고, 보수도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대요. 아까 우리 중개는 저당권 등 담보 물건에도 개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언제 잡아주는 거냐면, 저당권이라는 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잡는 게 저당권이니까, 쉽게 말하면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한다. 이 말이 당연히 부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거를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으니까. 그죠? 정리하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출 알선을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 알선하면서 은행에서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저당권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 중개인데, 금전 소비대차 대출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행위 요게 이제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거 없이 여기에만 알선한다. 요거 없이요. 금전 소비대차에만 알선한다. 이러면 이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금전은 돈이니까. 그럼 어떤 말이 꼭 나와줘야 되냐면 저당권.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이 되는 거고 중개대상물이니까. 자, 9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 토지 전문 중개업이죠. 우리 대학가 앞에 하숙집만을 전문적으로 중개업했다. 그러면 하숙집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중개업. 우리 지하철 출구 나오자마자 상가 전문 중개업 뭐 이런 중개업을 하는 그런 계공들도 있죠. 10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을 그렇죠? 자격만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계공 다르고 공인중개사하고 소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건. 자, 11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러니까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브로커라고 이제 부르는 전문 자격사가 있는데 이 브로커가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외국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법 아니고 국내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개공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13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에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로 포함한다. 해서 하는 일은 두 개죠.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1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13이나 14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빈출 자주 나오죠. 15.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서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고용이 되었고 이러면 소공이잖아요. 그래서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당연히 소공이다. 지금 13, 14, 15 다 똑같은 내용이죠. 16.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개공에 소속되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수 확인 문제는 기출문제만 실어놨고요. 이 책에는 기출문제가 모두 100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특별히 엄선한 그런 기출문제들이고요. 요 정도는 좀 풀어보셔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실어 놓은 거니까 요 정도는 좀 여러분 실력껏 좀 풀어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해서 요거 우리 지금 인강으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춤하셨다가 요거 다 푸시고 요거 푸시는데 시간은 2분만 딱 소요하셔야 돼. 뭐 이거를 5분, 10분 이렇게 하면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맞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 많이 주고 누가 못 맞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멈춤을 할 건데 요거 1분, 요거 1분 해가지고 총 2분만 들여서 2분 안쪽으로만 들여서 뭐 더 짧으면 더 좋아요. 해서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듣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력이 쌓아질 테니까요. 자,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핵심은 다 들어갔죠? 1번은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등록한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하니까.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보수도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딱 떨어지는 중개업에 들어가네요.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있다면 이 친구도 소공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자, 5번 중개보조원인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표현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우리 개공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그렇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우리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5번 용어에서는 요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요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주면 요거 생략하고 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함정 걸리는 위치니까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 채색도 한번 해주시고 요거 빼는 거 빼고 주는 거 조심하셔라. 예. 자, 2번 문제 용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외국법 아니라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아니다 아니고 이다라고 해서 소공에 포함되니까요. 4. 중개보조원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가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가면 틀리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틀려요. 왜? 우리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것이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건 소공입니다. 자, 5번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채색 하나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용어하고 관련돼서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이 하나 나온 거고요. 이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에서 이 중개행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개라고 지금 두 글자만 줬잖아요. 중개. 그쵸? 여기도 보면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개행위 네 글자로 줬단 말이에요. 중개행위. 이렇게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혹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5번 문제 5번 문항 밑에다가 요걸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그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와 그죠? 용어의 정의상 중개 있죠, 중개.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원인행위가 되는 중개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법제 30조에 있는 용어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개라는 두 글자와 중개행위라고 하는 네 글자가
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는 순수한 의미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상의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좁은 의미, 협의의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상의 중개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협의의 중개는 이런 객관적으로 통념에 따라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들은 다 중개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요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가 되는 소위 중개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중개 행위, 요 중개 행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광의 중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넓은 의미의 넓은 광자 광의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 협의의 중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협의의 중개가 광의의 중개가 포함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협의의 중개가 광의의 중개가 포함되고 플러스 뭐 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냐면 요거 있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보는 이런 행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들을 원인 행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관련성 있는 우리 행위들까지를 중개 행위로 넓게 보고 이런 행위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자, 요거를 좀 달리 말하면 요거는 법제 2조의 용어의 정의상의 용어의 정의상의 중개고 좁은 의미, 이거는 법제 30조의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가 되는 중개 행위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 행위는 요 아래 광의 중개 행위를 말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혹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 지문이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 요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 지문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28회 본시험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테마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